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어려우실 거예요. 기초입문과정부터 열심히 따라오신 분들은 반복이 됐으니까 조금 더 쉬울 수 있는데 처음 이 부분을 들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개념을 모르고 외우기만 하면서 들어가면 그냥 바로 까먹는 게 오히려 공법보다 더 휘발성이 강한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전제로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적산법에서는 기억할 게 적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 기기 필요, 기기 필요. 기초가액, 기대이율, 필요재 경비. 임대인이 뭐 한다? 더한다. 있는 사람이 더한다. 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한다, 적분한다? 적분한다. 적산법과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들.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뭐가 나온다? 임료가 나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 힘내고. 시작하자마자 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쉬는 시간에 뭘 하는지, 휴식 시간에. 놀랍게도. 자, 이제 칠판 있죠. 뭐 그 마음은 이해는 하긴 합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부동산이죠. 이 대상부동산을 누구 입장에서 이제 가액을 구할 거냐면 수요자 입장에서 가액, 가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수요자는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 안 따진다고 그랬죠?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수요자는 뭐가 관심의 대상이에요? 이 건물을 산다는 얘기는 이 건물에 투자하는 거다. 수익을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럼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못 가지만 수익을 목적으로 사니까 아무리 높게 지불하고 사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얼마까지가 바로 수익까지만 지불하는 건가요? 자신이 목적으로 하는? 그럼 간단하게 이 부동산 건물, 상가 건물을 샀더니 앞으로 발생될 임대 수입을 다 더해봤더니 임대 수입을 다 더해봤더니 걔가 50억이래요. 그럼 다른 거 하나도 가정하지 않고 따지면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미래 수익이 이 건물에서 발생되는 미래 수익이 50억이니까 수요자는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 50억까지만 지불하겠죠. 그래서 50억이 곧 가액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건 수요자는 아직 샀어요? 사지 않았어요? 아직 사지 않았죠.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앞으로 발생될 수익이에요? 발생된 과거 수익이에요? 발생될 미래 수익인 거죠. 그럼 그 미래 수익을 모아서 그게 50억이니까 현재 50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이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줘야 되겠네요. 그럼 그게 곧 가액이 된다.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구하는. 그러면 수요자가 얘기하는 가액은 수요자가 지불하겠다는 금액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이다.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50억까지만 지불하겠다 그러면 50억이 수요자가 지불하겠다고 얘기하는 최고 가격인 거죠. 개념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수요자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 중요합니다. 사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발생된 과거 수익은 이 상가 건물에서 과거의 임대 수입이 30억이 발생됐대요. 이미. 그럼 앞으로 살 수요자가 그 수익을 누군가한테서 뺏어서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이미 발생된 과거 수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겠죠. 수요자의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네. 그래서 수익 방식에서 사용하는 수익은 1년 전 과거 수익을 사용한다 그러면 걔는 X겠네요. 미래 수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추계해 놓으면, 추정해서 계산하면 미래 가치니까 얘를 뭐로 고치면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면 어느 시점에? 사는 시점 기준에 가액이 나와요. 이게 수익 방식의 내용인 거죠. 됐어요? 그 다음 건물은 견디어내면서 쓸 수 있는 연수가 있었습니다. 인내할 때 내자에 쓸 용자 무슨 연수? 내용 연수 또는 내구 연한.
똑같은 내용이죠. 그럼 이미 경과된 연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사는 시점 기준으로 이미 경과된 연수. 지은 지 얼마가 지났는지 그걸 얘기하겠죠. 경과된 연수가 있어요. 그럼 경과 연수는 수요자는 따질까요? 따지지 않죠. 왜? 수요자는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연수를 자기가 누리는 거예요. 네. 수요자는 과거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과 내용 연수는 판단하지 않고 뭐만? 잔존 내용 연수가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건물과 함께하는 동행 기간인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이미 40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건물의 내용 연수는 보통 몇 년이라고 그랬죠? 50년? 그럼 얘는 잔존 내용 연수가 10년이네요. 10년. 그럼 이 부동산에서 이미 발생된 과거 수익이 얘는 크겠죠? 이미 많이 지났으니까. 그걸 따져요, 따지지 않아? 수요자는 따지지 않고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는지가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래서 잔존 내용수 10년 동안이 수요자가 이 건물과 함께하는 전체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 수요자는 만약에 40년, 10년이면 전체 내용 연수는 몇 년이란 얘기예요? 몇 년? 50년? 얘도 따진다, 따지지 않는다? 따지지 않죠. 그러니까 수요자는 오로지 뭐만 따진다? 잔존 내용 연수만? 왜 잔존 내용 연수만 따지는지를 기억해 주면 돼요. 그럼 칠판 이제 잘 보세요.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수요자, 투자자는 건물을 하나 사면 이 건물이 썩어 문드러 없어질 때까지 보유하나요? 일정 기간 보유하고 되파나요?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다가 임대 수입 누리다가 적정 시기가 되면 되팔겠죠.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익 방식의 내용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자가 한번 이 건물을 사면 이 건물이 썩어 문드러 없어질 때까지 보유하는 거예요. 가정 자체가. 네. 그러면 수요자는 투하한 자본 100%가 있다면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겠네요. 맞죠? 그럼 이 연수가 다 되면 이 건물의 가치는 빵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 들어온 돈들이 있으면 이 건물을 운용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투하한 자본이 다시 환원돼서 들어와요. 그럼 그 돈을 다 자신의 수익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얘를 만약에 들어온 돈이 있을 때 걔를 다 수익으로 계상해버리면 잔존 내용수가 끝나면 꽃감꽃에서 꽃감을 야금야금 다 빼먹어서 결국은 하나도 안 남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투하한 금액 100%를, 투하한 자본 100%를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에 걸쳐서 다 회수해야 될까요? 자본을 회수하고 그걸 뺀 나머지를 수익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잔존 내용연수가 만약에 10년이라면 전체 몇 프로를? 전체 100%를, 투하한 자본 100%를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회수해야 되니까. 해마다의 자본 회수율은 얼마일까요? 몇 프로? 10%? 얘를 적용해요? 10%겠네요. 그럼 자본 회수는 왜 한 거죠? 지금 이 건물의 보유 기간, 잔존 내용연수 기간 동안 왜 자본 회수한 거예요? 원래는 자본 회수를 언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본 회수는 양도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양도 안 한다고 그랬죠. 끝까지 보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잔존 내용수가 끝나면 남는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팔고 받은 돈으로 내가 투하한 자본을 회수하면 되는데
이때 판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투한 자본 100%를 몇 년 동안, 잔존 내용연수 10년 동안에 걸쳐서 미리 회수해야 되겠죠. 이 건물은 결국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달아 없어지는 건물이에요? 10%씩 달아 없어져서 얘가 10년 지나면 100%가 다 달아 없어지는 거잖아. 아,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 되는 만큼을 회수하는 거죠? 상각되는 만큼을 회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각률 이꼴은 뭐다? 자본 회수율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보면, 이걸 잘 봅니다. 수요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 건물과 관계를 맺었다? 지을 때부터, 지어진 시점, 신축 시점부터 이 건물과 관계를 맺는 건 공급자죠. 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비용 방식을 얘기할 때는 전체 내용 연수 기간을 따졌죠. 정액법에서 전체 상각할 금액을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서 전체 상각해야 될 금액이 9억이면 걔를 50년으로 나누면 해마다 1,800씩 까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구할 때는 전체 내용 연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자는 언제부터 관계를 맺으니까?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수가 전부예요. 경과된 건 이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죠, 수요자는. 과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사는 시점부터 이제 발생된 미래가 자신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익만 따진다. 과거 수익이 아무리 큰 부동산도 수익환원법에 의할 때는 반영하지 않겠죠. 앞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 경과 내용 연수 안 따지고 뭐만 따지는 거고? 잔존 내용 연수. 전체 내용 연수도 따지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문제에서 수익환원법에서 전체 내용 연수가 50년이다 이렇게 주고 경과 내용 연수를 30년을 주면 얘들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는 얘기다? 잔존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는 걸, 20년이라는 걸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시점에 투하한 자본 100%를 몇 프로를? 100%를 몇 년에 걸쳐서? 20년에 걸쳐서 다 회수해야 된다. 20년 지나면 얘는 가치가 빵이 될 거니까. 네. 그럼 이 건물은 해마다 몇 프로씩 따라 없어지는 건물이에요? 5%? 5%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뭐 한 거죠? 이렇게 한 거예요? 1이 100%인가요? 그럼 100%를 뭐로 나누니까? 20년으로 나누니까 얘가 5%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이 5%가 이 건물의 상각률이죠. 응? 그럼 상각되는 만큼 미리 뭐 해야 된다고요? 자본을 회수해야 돼. 그러니까 이 건물의 자본 회수율은 얼마? 5%. 그러니까 상각률의 계산, 자본 회수율의 계산은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다. 전체 내용연수분의 1이다. 잔존 내용연수분의 1이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 이제 수익환원법의 개념을 정확히 이제 잡을 겁니다. 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 의뢰된 대상 부동산을 누구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과거 발생한 미래 발생할 수익을 다 추계해서 추정해서 계산해서 아직 발생된 게 아니니까 추정해야죠. 그래서 계산한 거예요. 추계해서 뭐로 고친 것? 현재 가치로 할인. 현재 가치부터 출발해서 미래 가치가 됐다가 현재 가치로 다시 되돌아가니까 환원. 똑같은 표현. 환원이 할인이에요. 할인해서 그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네요. 그럼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 수익률분의 수익에서 수익가액은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무슨 이율? 환원이율 분의 순수익. 그래서 이때 순수익은 조, 순, 전후 중에 순이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서 구한다? 경비, 영업경비를 빼서 구한다 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때 순수익을 수익가액으로 환원시켜주는 방법, 환원 방법까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익환원법이죠? 수익환원법인 이유를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투자액 곱하기 수익률. 투자액의 수익률을 곱하면 수익이 나오는지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칠판. 투자액이 10억이에요. 수익률이 얘가 얼마냐면 5% 수익률이랍니다. 그럼 수익은 얼마죠? 또 계산을 못해요? 10억의 10%는 얼마예요? 1억이죠? 그럼 그것의 반이니까 5천만 원이죠? 계산기로 두들기면 되잖아요. 그럼 질문. 투자액이 없으면 수익은 발생하나요? 자, 지금 수익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투자액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나온 수익이죠? 나온 수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투자액이 10억이란 얘기가 결국은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10억이란 얘기는 수요자가 지불하고 산 가액이 10억이란 얘기인가요? 그래서 가격 곱하기 수익률은 수익이었죠? 이 식이 이렇게 나온 거였잖아요. 그럼 양변을 뭐로 나눠버리면?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얘를 나눠버리면 나온 식이 뭐는?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죠. 이 식이잖아요. 이 식을 그대로 대입시킨 게 수익환원법이죠. 근데 왜 수익환원법이냐? 칠판 있죠? 수익환원법은 지금 어디에서 나온 수익? 지금 수익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가격에서 나온 거죠. 그럼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수익률로 나누면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가요? 네. 그래서 실은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방법이라고 해서 얘를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가격에서 나온 수익에서 다시 되돌아가면 가액이 있다, 임료가 있다? 가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액을 구하는 방법인 거죠. 수익환원법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수익환원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수익률을 환원시켜주는 수익률 무슨 이율? 환원이율. 그리고 환원시켜주는 방법, 환원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됐죠? 그럼 질문. 지금 수익환원법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죠, 여러분? 수익환원법은 뭘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기 뭘 구한다고 돼 있어? 수익가액을 최종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질문. 수익환원법의 3요소에는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가액이 있다. 자, 5. 자, 고개 들어보세요. 빨리. 손 한번 다 거국적으로 들어보세요. 빨리. 손. 지금 나름 아팠다가 왔잖아. 좀 잘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호응 없이 하면 안 돼. 그럼 네가 오늘 쉬운 내용을 했어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지금 몸 상태는 다 이제 따져봤으니까 건강해요. 이제 보는 거예요. 수익환원법의 3요소에는 순수익, 환원이율, 수익가액이 있다. 5. X. 이게 X라는 걸 기억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만두를 만드는 3요소에 만두피, 만두소, 만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두를 만드는 3요소에 만두 자체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구해보면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으로 구했으니까?
가격은 이걸 그냥 죽어라고 우리가 외웠다고.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을. 그럼 뭐만 눈에 딱 보이냐면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만 보인다고. 하나, 둘, 셋. 3요소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의 3요소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수익가액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대상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고? 대상부동산에서 발생할 순수익을 구해야 되고. 질문. 이 순수익은 1년 전 과거 순수익을 쓴다. OX. X. 과거 수익 따지지 않아요. 얘 1년 뒤 미래 수익 쓰겠죠? 미래 수익 왜 쓰는지 이해돼요?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고? 수요자.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 그 미래 수익, 과거 수익.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미래 수익. 네. 그리고 환원율. 수익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알아야 돼? 적용하는 환원 방법을 알아야 수익가액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다. 저거 함정파면 또 거의 대부분 걸려들어요. 그럼 순수익과 환원율과 환원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3개. 3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5개. 환원시키는 방법이 4개래요. 아예 우리 교재에는 뭐가 없냐면 우리 교재에는 얘가 없어. 환원 방법 4가지가 아예 교재에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얘가 계산 문제로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교재 기본서에 뺀 걸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근래 들어서 얘를 대놓고 직접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엄청 어렵냐? 그렇진 않아.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수익환원법,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3가지. 이 순수익의 성격은 조순전후 중에 순이랍니다. 조순 총리의 전가 후 이렇게 외웠었어요. 투자론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연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중에 뭘 쓰는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에서 출제자는 순영업소득을 그냥 곱게 줄까요?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줄까요?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를 줘서 빼서 순영업소득을 구할 수 있는지를 문제로 줘요. 됐죠? 그래서 얘는 과거 수익을 쓴다, 미래 수익을 쓴다? 미래 수익.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건 미래 수익이니까. 그리고 수요자는 전체 내용 연수를 따진다, 잔여 내용 연수? 잔여 내용 연수. 잔존 내용 연수 기간 동안 발생할 미래 수익을 따지는 거죠. 됐나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접법이 있대요. 얘는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뽑아내는 거야. 그 다음 2번째, 간접법이 있대요. 얘는 유사한 부동산의 순수익이 얼마니까 너도 얼마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부동산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시험에 대놓고 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제 잔여법이라는 게 있대요. 잔여법. 잔여법은 남기는 방법일까요? 그럼 질문. 빼야 남아요? 더해야 남아요? 빼야 남겠죠. 그럼 얘는 전체 중에 뭔가를 빼서 남기는 거야. 그래서 토지잔여법은 이런 얘기예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용합니다. 그때 전체 수익이 얘가 1,000만 원이래요. 예를 들어. 건물 수익이 얼마냐면 건물 수익을 정확하게 알아요. 건물 수익이 얘가 200만 원이에요. 건물에서 발생된 수익이. 그럼 우리는 토지 수익 구할 수 있나요? 지금 뭐와 뭐의 결합이고?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고. 이 전체를 이용했을 때,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이용했을 때 전체 수익이 얼마인데? 1,000만 원인데 건물 수익과 토지 수익이 다르다는 가정하에, 구분된다는 가정하에 건물 수익이 200이면 토지 수익은 얼마가 남는다? 전체 수익 중에 건물 수익을 빼면 토지 수익이 남는다. 이게 무슨 법? 무슨 법?
토지자녀법. 그럼 토지자녀법에 의하면 얘는 800만 원이겠네요. 질문. 토지자녀법은 토지가 남았어요? 토지를 뺐어요? 아니, 이름이 뭐야? 토지자녀법이면 토지가 남은 거죠. 그럼 뭘 뺀 거예요? 건물 수익을 뺀 거잖아. 그러면 이 건물 수익을 명확하게 모르면 사용하면 안 되겠죠. 다시 질문. 이때 토지자녀법은 토지 수익이 클 때 사용할까요? 토지 수익이 작을 때 사용할까요? 남는 걸 사용하는 건 남는 게 클 때의 의미가 있겠죠. 됐어요? 그럼 반대로 전체 수익에서 토지 수익 빼면 건물 수익이 남는다? 건물자녀법이죠. 아, 이게 무슨 법이라고? 자녀법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자녀법, 토지자녀법은 전체 수익에서 뭘 빼는 것? 건물 수익을 빼서 구하겠네요. 그럼 결국 칠판 있죠? 전체 수익을 토지 수익과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배분해 주고 있어요. 전체 수익을 건물 수익과 토지 수익으로 배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무슨 법은? 자녀법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욕을 먹어요. 왜 욕 먹을까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용해서 전체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중에 건물 수익은 200이고 토지 수익은 800만 원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명쾌한 기준이 있을까요? 현실에서 없을 거 아니야. 그럼 구분할 수 없는 걸 구분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욕먹겠네. 토지자녀법, 건물자녀법은. 그래서 아예 부동산을 남기는 부동산자녀법을 사용해요. 다 들어본 기억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여기서는. 자녀법이 무슨 개념인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습니다. 된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환원 이율은 총 몇 가지가 있대요? 몇 가지? 5가지 구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이제 암기 방법을 통해서 막 외우는데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이 시장 추출법이 있대요. 그럼 이름을 잘 보세요. 얘는 시장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시장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환원이율. 환원이율의 정체는 수익률. 수익률이 왜 중요해요? 칠판 이쪽. 지금 가격을 구하려면 수익을 알아야 되고 얘는 조순전후 중에 순으로 구한다고 그랬죠? 네.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을 구해냈어. 그럼 뭘 알아야? 적용할 수익률을 알아야 얘를 대입시켜야 나눠서 얘가 나오죠. 맞나요? 그러면 이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로 시장 추출법은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을 찾아요. 그래서 이 유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과 임대 수입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실제 거래된 가격이 있어요. 이 유사 부동산에. 얼마냐면 1억이래요. 예를 들어. 1억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유사 부동산의 수익률은 얼마예요? 10%죠. 1억 투자해서 수익이 1,000만 원 발생하는 거니까 얘는 수익률이 10%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너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의 수익률이 얼마니까? 10%니까 너도 얼마? 10%. 이렇게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시장 추출법 또는 시장에서 조사했죠. 시장조사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사 부동산에서는 직접적으로 뽑아낸 게 맞나요? 유사 부동산의 임대 수익과 거래 가격에서 직접적으로 뽑아낸 건 맞죠? 유사 부동산에서는. 여기까지 되셨죠? 얘를 가장 많이 사용한대요. 왜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구하기 쉬워서 어려워서? 구하기 제일 쉬우니까. 근데 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수익환원법은 기본적으로 과거를 사용해요? 미래를 사용해? 미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의 이 수익률은 유사부동산의 실제
1년 전의 임대 수익과 실제 과거에 거래된 거래 가격을 대입시켜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한 10% 수익률은, 아까 10%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이에요? 과거 수익률? 과거 수익률이라는 단점이 있겠죠. 이게 시장 추출법. 그 다음 요소 구성법은 요자로 시작하는 수익률과 구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그럼 요구 수익률 내용으로 따져보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는 시간에 대한 대가와 위험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죠. 시간에 대한 대가를 뭐라고 했죠? 무위험률,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그 다음 플러스 위험에 대한 증가 요소와 위험에 대한 감소 요소를 다 감안해서 위험의 증가 요소면 더하고 감소 요소면 뺀대요. 어찌됐건. 그러면 조성법은 우리 시가지를 조성한다 그러면 하나만 들어가나요?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만들어져서 시가지가 조성되나요? 여러 가지가 다 고려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법?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에요. 그럼 질문. 요구 수익률은 주관적인 수익률이었어요? 객관적 수익률이야? 누구의 주관적 수익률? 투자자의. 그럼 이 요구 수익률과 흡사한 방법이 요소 구성법이죠. 그럼 요소 구성법에 의해서 수익률을 산정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심하겠네요. 그럼 질문. 지금 똑같은 수익이어도 이때 수익률이 달라지면 가액이 달라지겠죠. 그럼 수익률 자체가 감정평가사의 주관의 개입이 심하면 결국 가액의 결정이 주관의 개입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소구성법은 사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얘는 기본적으로 안 되겠죠. 주관의 개입이 심하니까.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요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요소구성법은 뭐랑 성격이 똑같다? 요구 수익률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대요. 투자결합법. 그럼 얘는 결합이란 단어가 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를 보세요. 제가 전에 투자회사법 얘기할 때 투자회사법 제가 강의 올려드린 거 보셨어요? 리츠. 좀 제발 봐야 돼요. 그래서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설명할 때 뭐 가지고 설명했었냐면 독수리 오형제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연식이 얼마 안 돼서 독수리 오형제 만화 영화를 모른다면 네이버의 검색창에 꼭 한번 검색을 때려보시라고 그랬죠. 그럼 독수리 오형제에 대한 진실이 나오게 돼 있어. 그걸 이제 사용하는 게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럼 독수리 오형제는 독수리만 5마리가 있는 건가요? 독수리 매 이렇게 섞여 있나요? 잘 모르죠. 네. 그래서 1호가 독수리, 2호가 매, 3호가 백조, 4호가 올빼미 뭐 이런 식이에요. 올빼미 부엉이 막 이래. 아, 기억을 못 하시네요. 기억 못 하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독수리 오형제가 있는데 걔들이 평상시에 5마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딱 붙어 다녀요? 떨어져 다녀? 아니, 떨어져 다녀? 이렇게 붙어 다녀. 떨어져서 다니죠? 아니, 5마리인데 이렇게 붙어 다니면 얼마나 이상해. 그러면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야? 분리가 가능한 애들이죠. 근데 얘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정의의 불새로 하나로 결합한다고. 그래서 꼭 독수리 오형제를 검색해 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결합이란 단어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일 때 결합이란 단어를 쓸까요? 안 써요. 적어도 몇 개 이상일 때? 2 이상일 때 결합이란 단어를 써요. 그 다음 분리가 가능할 때 불가능할 때? 분리가 가능해야 결합시킨다는 단어를 쓴다고요. 실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분리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X라고요. 지금 이걸 왜 강조하는지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서로 같을 때 합치면 의미가 있을까요? 서로 똑같은 것들을 합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럼 서로 다른 것들을 합쳐서 또 다른 게 나올 때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서로 같을 때 다를 때? 다를 때. 얘를 합쳐서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대요. 얘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건물만 있어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에요? 토지 플러스 건물이죠. 맞나요? 그럼 지금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근데 얘가 한꺼번에 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이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전제 하에 분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둘 이상이죠 지금? 얘를 합쳐서 가중평균에서 전체 수익률을 구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익률, 전체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로 구분하고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이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하에 구하는 건데 건물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때 상각률을 더하게 돼 있대요. 왜 더하는지를 여기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쪽 잘 보세요. 솔직히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저기까지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기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렵다면 본인 스스로 포기할 수는 있겠죠. 자, 여기 그대로 보셔야 돼요. 가격은 무엇분의 무엇이라고 그랬죠? 수익률분의 수익이에요. 그러면 가격은 수익률분의 수익이 돼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토지와 건물만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토지와 건물만. 이때 각각 1년 뒤 미래 수익이 1년 뒤 미래 수익이에요. 얘가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발생이 될 것이랍니다. 1년 뒤 미래 수익. 그러면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토지와 건물을 살 때 목적이 있나요,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산다고 그랬죠? 수익, 미래 수익. 근데 얘는 1년 뒤 미래 수익은 1,000만 원, 1,000만 원 동일해요. 그런데 1년 뒤 미래 수익만 수요자는 누리나요? 전체 미래 수익을? 전체 미래 수익이에요. 그럼 토지는 삼각자산, 비삼각자산? 네? 토지는 비삼각자산? 달아 없어진다,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토지에서 발생되는 2,000만 원의 수익은, 1,000만 원의 수익은 계속 발생되나요? 맞죠? 그런데 건물에서 발생되는 1,000만 원의 수익은 건물이 점점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달아 없어져요? 달아 없어지지 않아요? 건물은? 달아 없어지죠. 얘 무슨 자산? 삼각자산이에요. 네. 그럼 1,000만 원의 수익이 계속 발생해요? 점점 줄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와요? 점점 줄어서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때가 오죠. 아, 그런가요? 그럼 결국 잘 보셔야 돼요. 1년 뒤 미래 수익은 1,000만 원, 1,000만 원 똑같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살 때 수요자는 1년 뒤 미래 수익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미래 수익을 따지겠죠. 네. 그럼 전체 미래 수익을 따졌을 때 토지와 건물 둘 중에 뭐의 미래 수익이 더 커요? 토지의 미래 수익이 더 큰가요? 네. 그럼 수요자는 토지와 건물 1년 뒤 미래 수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 동일한 토지와 건물은 수익이 같다면 그 가격을 만약에 수익률이 얘가 10%라면 자 이제 수익률을 알아야 되죠. 수익률을 적용하는 수익률을 똑같이 10% 수익률을 찾아냈다면 이 지역에 부동산들의 수익률이 10%라면 얘도 10%로 나누고 얘도 10%로 나누면 얘 지금 수익이 얼마인 상태에서 1,000만 원에서 토지 들어갑니다. 얘 수익률 얼마예요? 10%? 그럼 0.1로 나누면 얘는 1억. 맞나요? 얘 토지죠? 토지예요. 그런데 지금 뭐도? 건물도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수익률 10%라면
똑같이 얼마로 나누면? 0.1로 나누면 얘 얼마예요? 얘도 1억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건물도 1억이죠. 네. 그럼 지금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계산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 논리에 어긋나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요자는 뭘 목적으로 사고? 수익을 목적으로 사고 수요자가 누릴 수 있는 수익은 미래 수익이다. 그럼 사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 수익이 클 부동산은 가격을 높게 지불하고 사고 미래 수익이 작을 부동산은 가격을 더 낮게 지불하고 사야 된다. 그런데 1년 뒤 미래 수익이 똑같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도 토지는 비상각자산이어서 계속 수익이 발생하니까 얘는 미래 수익이 크고 건물은 뭐 되는 만큼 상각되는 만큼 달아 없어지는 만큼 미래 수익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을 더 낮게 평가해야 돼요? 높게 평가해야 돼? 건물 가격을 낮게 평가해야 되죠. 뭐보다? 토지보다. 그런데 똑같이 수익률로 그냥 이렇게 나눠서만 구하면 이대로 그냥 나누면 가격이 똑같이 평가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해, 필요치 않아? 필요하죠. 그래서 건물 가격은 얘를 낮게 평가해야 되니까 수익 정해진 것을 얘를 내릴 수 없어서 뭐를? 수익률을 올려서 조정한다. 분수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는 분모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 부분에 올릴 거예요? 뭐 되는 만큼 얘를 가격을 낮게 평가한 거죠? 뭐 되는 만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각되는 만큼 가격을 낮게 평가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수익률 부분 올려요? 뭐 되는 만큼? 삼각되는 율만큼? 네. 그럼 이 건물이 자 질문 아까 했던 거 이제 복습이에요. 전체 내용 연수는 50년입니다. 얘가 경과 내용 연수가 40년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은 수요자 입장에서 몇 년 쓸 수 있는 건물? 10년.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투자한 자본 100%를 몇 년에 걸쳐서? 10년에 걸쳐서 회수한다. 이 건물 10년에 걸쳐서 달아 없어진다. 그럼 해마다의 상각률은 얼마? 여기서 잔존 내용수 10년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100%를 10년에 걸쳐서니까 얘는 10%. 그럼 얘는 0.1이네요. 그럼 질문. 0.1에 0.1을 더하면 얘 원래 수익률이 10%였으니까. 더하면 몇 프로? 20%죠. 그럼 얘를 1,000만 원을 0.2로 나누면 얘는 건물 가격이 5천만 원? 으로 낮게 평가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를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됩니다. 수익환원법에서는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지. 이게 같으면 같게 평가되는 거니까. 그런데 건물은 가격을 낮게 평가해야 된다? 미래 수익이 작으니까 뭐 되는 만큼 낮으니까 삼각되는 만큼. 그럼 건물 수익률 부분은 더 올라가야 된다? 뭐 되는 만큼? 삼각되는 만큼. 그래서 삼각률을 더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문제에서 칠판 이쪽 보세요. 토지 수익률 5%, 삼각률 5%. 그럼 건물 수익률은 얼마 준 거예요? 10%. 다시 질문. 토지 수익률이 5%래요. 건물 수익률이 10%랍니다. 그럼 이 건물의 상각률은 5%.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수익환원법에서는 건물 수익률과 토지 수익률이 꼭 얼마만큼 차이 난다? 상각률만큼 차이 난다? 그러면 지금 상각률이 5%라는 얘기는 몇 년 쓸 수 있는 건물? 아니, 해마다 5%씩 달아 없어지면 100% 달아 없어지려면 몇 년 걸려요? 20년 걸리잖아. 곱해서 100을 만드는 숫자를 만들면 되잖아요. 네?
잔존 내용연수가 지금 얘는 20년이란 얘기죠. 됐나요? 그럼 질문. 얼마 못 쓰는 건물일수록 잔존 내용연수가, 자 보세요. 잔존 내용연수가 20년인 건물과 10년인 건물 중에 어떤 것의 가치가 더 높을까요? 1년 뒤 미래 수익은 똑같아. 뭘 더 높게 평가해야 돼? 20년이죠. 얘를 더 높게 평가하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상각률이 얼마야? 아니, 20년이면 걔마다 5%죠. 5%인지 어떻게 알았어? 전체 100%를 20년에 걸쳐서 까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각률은 잔존 내용수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5%. 그럼 얘는 얼마? 10%. 5%를 더해서 수익률을 만드는 것과 10%를 더하면 10% 만든 게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그럼 사는 시점에 수익률을 더 높게 누리기 위해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사야 된다? 가격이 더 낮아지는 거죠. 이 둘이 반비례니까. 타당한 논리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질문. 수익환원법 계산 문제 낼까요? 안 낼까요? 응? 낼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안 냈으면 좋겠는데 내겠죠. 근데 나중에는 이것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간단해, 생각보다. 칠판 있죠?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토지의 가액을 수익가액을 구하는 문제를 내겠어요? 건물을 내겠어? 건물 내겠죠. 왜냐하면 토지는 그냥 뭐로 나눠버리면 끝나? 순수익을 그냥 문제에 주어진 자본 수익률로 나누면 끝나요, 그냥. 그럼 지금 수익을 그냥 수익률로 직접 환원시켰잖아. 그래서 얘가 직접법이라고. 근데 건물은 뭘 더해야 돼? 상각률을 더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건물 칠판 있죠? 우리 공부할 때 건물은 거의 비슷하게 달아 없어져요. 초반에 확 달아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달아 없어져.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균등삼각법, 연수수명법 세 가지, 정해진 X로 까는 게 무슨 법? 정해진 X로 까는 법, 정액법, 정해진 비율로 까는 법, 정율법, 적금 붙는 방법, 상환기금법. 광사는 상환기금법, 건물은 정액법. 맞나요? 그럼 건물은 정액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에 깠던 걸 생각해보면 9천만 원씩 10년 까면 9억이죠. 그럼 첫 번째에 9천만 원? 아니, 우리가 들었던 예를 들어보면. 그 다음 두 번째에 9천만 원? 세 번째에 9천만 원? 그럼 결국은 9천에 9천 더하니까 얘는 1800? 9천에 9천 더하니까 세 번째는 2700? 맞아요? 그럼 감가 누계액은? 감가액을 쌓아서 계산한 애들은 직선으로 올라가? 그래요? 그래서 건물의 환원 방법은 직선법이라고 한다고요. 아, 원래 이름이 그런 거야. 그런데 그 부분에 직선법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 없어. 문제에서 직선법에 의할 것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하라는 얘기야? 죽어라고? 상각률. 그럼 여러분들이 출제자면 이 상각률을 곱게 줄까요? 안 줘. 숨겨놓겠지. 뭐는 줄까요? 이 상각률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 잔존 내용 연수. 그럼 잔존 내용 연수를 곱게 줄까요? 숨겨놓을까요? 숨겨놓는다고. 그럼 찾아내서 10년이면 10%? 20년이면 5%? 50년이면 2%? 곱해서 100을 만들면 된다니까.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투자결합법은 건물 수익률은 토지 수익률 플러스 상각률이에요. 상각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100%를 뭐로 나눠? 뭐로 나눠? 잔존 내용 연수, 잔여 내용 연수로 나눠요. 그럼 종합 수익률은? 종합 수익률은? 뭐와 뭐를 평균해서 구할까요? 아니, 종합은 뭐와 뭐의 결합이야, 지금. 토지와 건물의 결합이죠.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이 다르다며.
왜 달라요? 건물 수익률에 뭐가 더해져서 달라? 상각률이 더해지니까 이 둘이 다르죠? 다르잖아. 네? 그럼 이때 토지와 건물에 가중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중이. 그럼 비중을 곱해서 평균 내면 되겠네요? 무슨 평균에? 가중평균에서 구하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제 얘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와 건물이 있어.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준다고요. 자본 수익률은 5% 이렇게 줘요. 자본 수익률 5%. 문제 주는 대로. 그 다음 건물에 잔존 내용 연수 이렇게 줘요. 잔존 내용 연수 얘를 20년 이렇게 준다고요. 그래 놓고 건물과 토지의 구성 비율이 3대 1일 때 3대 1일 때 종합 수익률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줘요. 그럼 결국 이 문제는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토지 수익률과 건물 수익률을 각각 구해서 가중치에 곱해주면 가중평균하는 거죠. 지금 그거 구하는 거잖아. 그럼 토지 수익률은 지금 문제에 주어졌나요? 그냥? 뭘 그냥 갖다 쓰면 돼? 자본 수익률 그냥 갖다 쓰면 되죠, 얘가? 그러면 건물 수익률은 그냥 5% 갖다 쓰면 안 되죠. 뭘 길을 쓰고 구해야 돼? 상각률, 이 건물의 상각률 얼마? 5%. 맞죠? 20년 쓸 수 있는 건물은 해마다 얼마씩 따라 없어져? 5%.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럼 100% 다 달아 없어지는 거지. 그럼 더하면 얼마? 10%. 그럼 가중평균 한다는 얘기는 곱해서 더하면 되네요. 각각 곱해서. 그럼 15고 10이잖아. 그럼 둘을 더하면 25. 얘를 가중치 합으로 나누는 거죠. 4로. 그럼 계산기로 나눠주면 답이 나오겠죠. 하다 보니까 딱 떨어지긴 안 나왔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면 토지 건물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만질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리적 투자결합법이에요?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야? 물리적 투자결합법인 거예요. 됐으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된 거 맞죠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얘가 욕을 드럽게 먹어. 욕 먹는 이유. 아까 제가 잔여법 설명드릴 때도 얘기를 했죠.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사용했을 때 전체 수익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전체 수익 1,000만 원을 토지 수익분, 건물 수익분 나눌 수 있는 기준 사실상 없다고 그랬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똑같이 토지와 건물의 수익률 각각 다르다라는 개념하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이 둘을 구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걔를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욕먹어 싸다 싸지 않다? 싸죠. 현실적으로 구분하는 게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항상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해요. 실제로 그러잖아.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돈으로 해결하죠. 그래서 아까 물리적 투자결합법이 욕먹었으니까 이번에 뭐가 나오겠다? 금융적 투자결합법. 그래서 봤더니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싸서 비싸서? 비싸서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구하더라. 내 돈에 남의 돈을 빌려서 합쳐서 투자하죠. 그럼 결국은 두 돈이 합쳐진 건가요? 그럼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지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내 돈과 남의 돈 구분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럼 지금 둘 이상 분리 가능하죠? 서로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로 구분하고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은 서로 다르고 종합 수익률은 그럼 가중평균에서 구한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을 얘를 8%, 얘를 6%라고 줬어요. 그리고 가중치가 만약에 얘가
4대 1이래. 그럼 4 곱하고 1 곱한 다음에 더해서 가중치합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얘는 32, 얘는 6, 다음 38. 38을 얼마로? 이걸 14로 나누시면 안 돼요. 가중치합으로 나눠야 가중평균인 거지. 그럼 5로 나누겠죠? 그렇게 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결합법? 돈을 더했죠, 돈을. 금융적 투자결합법이죠. 오케이? 그럼 얘는 현실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내 돈 남의 돈 현실적으로 구분 가능하잖아. 아까는 구분이 불가능한 걸 구분했잖아. 그래서 하나는 극복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칠판을 그대로 보실까요? 얘를 잘 봐야 돼요. 지금 구성비가 얼마였죠? 4대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전체 돈에서 실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4만큼이 뭐고? 지분이고 1이 저당이란 얘기예요. 맞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놓으면 이 돈을 계속 안 갚고 있어요? 갚아요? 우리 보유기간 중에 이자만 지불한다고 공부했나요? 원리금을 갚는다고 그랬나요? 원리금. 그래서 저당 상수를 곱해서 저당 지불액 구한다고 그랬죠. 저당 지불액. 그러면 기간 중에 계속 대출원금이 상환되죠. 그럼 이 비율이 기간 중에 4대 1로 고정이에요? 얘가 점점 바뀌어? 얘가 갚아져서 점점 바뀌어요? 네. 그런데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보유기간 중에 이 구성비가 지분과 저당의 구성비가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적용하기 쉬워, 어려워? 얘도 현실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방법은 당연히 저당이 지분으로 바뀌어지는 걸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환됨에 따라 저당이 점점 지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름이 뭘까요? 저당이 지분으로 바뀌는 방법은? 응? 저당 지분 환원법인 거죠. 그럼 얘는 지분으로 바뀌어지는 데 초점이죠. 그래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얘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만들었냐면 에루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약에 정 기억하고 싶으면 얘는 지분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요 LG 그러면 돼요. 사랑해요 뭐? LG. 그랬더니 나는 삼성이다 그러지 마시고. 그럼 얘는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저당이 상환돼서 지분으로 환원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비율이 바뀌는 걸, 구성비가 바뀌는 걸 계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계산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거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 총 몇 가지 방법이었죠? 5가지 방법 중에 4가지를 공부한 거예요. 근데 이 4가지가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만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지분 투자자 말고 누가 있을까요? 저당 투자자가 가만히 있을까? 반발할까? 반발해요. 왜 네 입장에서만 구해? 그러면서 나온 게 네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네 입장에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나오면 돼. 그럼 누구는 해피하니까? 저당 투자자는 해피하니까. 그래서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부채 감당법이래요.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게텔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게텔. 그래서 얘를 기억하는 방법은 칠판 보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이 사용됐을까요? 투자론에서의 부채 감당률. 그래서 곱하기 대부 비율을 곱하고, 이거 부채 비율 아니에요. 전체 돈에서 남의 돈이 차지하는 비율, 대부 비율 곱하고, 여기다가 저당 상수를 곱하면 그게 바로 환원 이율이래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은 이 3가지를 알고 얘를 셋을 냅다 곱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럼 질문. 얘들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이 간편해요, 복잡해요? 얘들이 주어져 있으면 간편하죠. 네?
그런데 부채, 대부, 저당은 다 누가 중시 여기는 내용들이야? 저당 투자자, 대출자가 중시 여기는 거죠. 차입자가 아니라. 그럼 이때는 저당이 클 때 작을 때? 저당이 클 때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부채 감당법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요? 얘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당이 작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MM으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 개털이 된다. 따라해보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개털이 된다. 무슨 법? 개텔법. 개텔법. 그 다음 독수리 오형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칠판. 이게 몇 가지 방법? 5가지 방법. 독수리 오형제의 충격적인 진실. 독수리 오형제는 사실은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독수리 오남매야. 3호가 백조야. 여자. 다른 애들 4명은 다 남자인데 1명이 여자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이 총 몇 가지 방법인데? 5가지 방법인데 이 중에 딱 하나만 누구 입장에서 구하는 게 있다?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다른 건 다 지분 투자자 입장인데.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됐죠? 5남매예요. 5남매. 그 다음 모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거고 부채 감당법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계산식이 나와. 그럼 어떻게 고쳐놓냐면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에 곱하기 부채 비율 또는 저당 이자율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요. 함정을. 얘들이 아니야. 그럼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아야 돼? 이거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바로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 칠판 있죠?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에 그냥 갔다 오는 거야. 빠지면 안 되고. 따라해보세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면 부대 저수지? 그럼 부는 부채 감당률, 대는 대부 비율. 저수지니까 저당 상수지, 저당 이자율이 아니죠. 그걸 기억하라고 부대 저수지라고 기억한다고. 다시 부대 저수지.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까지 설명한 거죠? 됐죠? 10분을 쉬고 오늘 이 부분 끝날 때까지는 하죠. 조금만 더 하고. 그런 표정 지어도 할 거예요. 예. 그래서 10분만 쉬고 그 다음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이거 7방법까지는 다 끝내야 되니까. 네.